오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대설부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포인트를 제시한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 내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150여 분간 생중계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등 개혁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측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월 15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예산안 협상이 막바지 기로에 놓였습니다.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는데요. 아직 여당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150분 동안 진행된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 내용을 비롯한 전국 현안은 잠시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법인세 인하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논의할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곧바로 답을 하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후 5시 45분 무렵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3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의총 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에서 아직 6, 7가지 쟁점이 더 남아있어서 곧바로 의장 중재안 수용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로서는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만은 수용 여부에 대한 이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전에는 의장 중재안의 핵심인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민생 경제를 고려해서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 협상을 매듭 짓고 내일 중 예산 처리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국정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초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었던 만큼 교착 상태였던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여당이 수용 여부를 보류하면서 조금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정했던 시한인 오늘 내 예산안 처리는 물론 합의 도출도 일단 불발됐는데 내일은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어 늦게라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파 속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밤사이에는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찬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확실히 눈 걱정 때문에 차를 끌고 퇴근하는 분들이 적은가 봅니다. 본격 퇴근 시간대인데도 서울 시내도로의 정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도 수도권 제1순환선의 근교 이동량 역시 평소 퇴근길에 비해서는 마주 수월한 편인데요. 다만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노선들은 꾸준히 정체가 깁니다. 평택 시흥선과 서해안선 상황이 유난히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답답합니다. 이른 퇴근 시간대부터 꾸준히 막히던 곳 서해안선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부터 팔탄 분기점
지점까지 15km 구간 정체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이후로는 매송 휴게소와 일찍을 시작으로 3, 4km 구간 더딘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 일대 지나는 평택 시흥선은 시흥 쪽으로 조안부터 막혀서 송산마도까지 20여 킬로미터 구간 정체입니다. 도로가 젖어 있는 만큼 안전거리 2배 이상 두셔야겠고요. 워낙 눈이 많이 내렸던 중부선은 일죽 부근은 지금은 속도 상태 괜찮지만 하남 쪽으로 부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남이 쪽으로는 충청권인 진천 주변에서 11km 구간 답답한 상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 지역에는 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뒤로 정체 역시 많이 풀렸는데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수원신갈 주변에서 주춤한 정도이고 이후로 서울 시내와 맞닿는 양재마저도 아주 수월하게 통과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영동선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 부근 2차로 쪽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합니다. 도로에 사고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계속해서 안전운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고 밤에는 눈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만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밤에는 눈보다는 빙판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차 눈구름이 남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 밤에는 눈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기온이 무척 낮다는 겁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에 머무는 등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고 앞으로 기온이 더 빠르게 떨어지면서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오늘보다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린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낙상 사고와 교통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까지 충청도를 중심으로 눈이 더 내린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고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구름만 간간히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다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고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모두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2명은 서서히 상태가 호전되는 중입니다. 소방은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장에 최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경기 파주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는 통제선이 설치돼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변에는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안쪽에서도 경찰관들이 상황 수습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이곳에서 일산화탄소 유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1명이 일산화탄소를 흡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단순 가스 흡입자를 제외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어 한때 의식을 잃었는데요. 지금은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면서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또 5명이 경상을 입었고 부상자 7명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즉 불을 피워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로 추정됩니다. 소방은 첫 신고를 받고 40여 분이 지난 오후 5시 32분에 구급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6시 17분에 해제했습니다. 또 오후 6시 기준으로 구급 인력 38명과 구급차 17대를 동원했습니다. 소방은 또 공사장 층별로 사람이 있는지 살펴서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 100명과 정식으로 마주 앉아 직접 국정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나 경제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거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노동 문제가 정쟁과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은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두고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분리 선출되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게 지방시대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밝혀 주목됩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윤 대통령은 또 연금개혁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이라고 표현하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중과세 경감이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선 부동산 관련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과세 경감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부자 세금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금융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집값이 너무 올라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는 겁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회의에선 보금자리론 가입 조건을 기존 주택 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최장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보금자리론은 그 DSR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을 좀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빌라 등 천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사망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건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이 사기범죄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합동 법률 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은 국정원에서 첩보 삭제가 가능한지 처음 알게 됐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언뜻 태도가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7월 국정원이 자신을 서해 피격 관련 첩보 삭제 혐의로 고발하자 그런 바보짓을 왜 하느냐고 응수했습니다. 첩보를 지워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5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박 전 원장은 중대한 사항을 알게 됐다며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메인 서버에 다 남는다.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박 전 원장은 이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SNS에 정제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인 서버라고 알려진 것 말고 첩보 보고서를 운용하는 별도의 시스템 관련 서버에선 자료 회수나 열람 제한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라고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삭제로도 보안 조치로도 볼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여전히 삭제 지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도 검찰에서 자신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안 유지는 국정원 업무의 생명이라며 입에 달고 하는 당연한 말이라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의 결론이 달라질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전 원장이 단순히 보안 유지를 강조한 걸 실무진이 첩보 삭제로 이해했을 가능성을 두곤 국정원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박 전 원장의 신병을 확보할지는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껏 국방부, 해경 등 핵심 기관의 수장들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실장이 이미 기소된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종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 씨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인데 검찰은 일단 필요한 수사를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모 이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대표와 최 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가까이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파악된 은닉 규모는 260억 원. 이들은 추징 보전이나 압류 같은 수사기관의 조처를 피하기 위해 수익을 수표로 보관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가짜 회계 처리를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반환 채권 등 800억 원 가량을 동결하고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왔습니다. 지난 13일엔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측은 재산 은닉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화천대유의 법인 계좌를 가압류하겠다고 통보했을 당시 공사 대금 등 현실적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운영 자금을 수표로 뽑아놓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측근 수사에 대한 정신적 압박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김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의 119 신고 전 홀로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에야 병원에 옮겨진 거로 알려졌는데 이송 당시 큰 출혈은 없었지만 몸엔 상처가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자체 경위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려던 수사는 차분히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최근 조사에서 심경과 관련해 특이 사항을 보이진 않았던 거로 안다며 압수물 분석 등 필요한 수사를 계획에 따라 차분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병원 치료로 인해 이번 주 대장동 일당 재판은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정 시간이었던 100분을 넘어선 15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하죠. 국정과제 점검회의. 민생, 경제, 개혁 등 여러 분야 두루 짚었습니다. 각 부처가 초청한 국민 패널들의 질문도 받고 대통령이 답변하고 장관이 답변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패널들의 질문과 대통령의 말씀 그리고 각 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시키겠다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그리고 3대 개혁과제 이런 것 관련해서 세 챕터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100분을 넘겨서 150분, 50분을 더 연장해서 얘기한 거 보면 대통령께서도 좀 하실 말씀이 많지 않았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3대 개혁 과제는 인기가 없어도 추진을 하겠다, 꼭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만큼은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이라든지 건강보험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려면 분명히 개혁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인기가 없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에게 불리하겠지?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하나 오게티가 있었어요. 뭡니까? 예. 이상민 장관을 챙기는 듯한 모습은 네. 저는 상당히 좀 오게티였어요.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예.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좀 적절했을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좀 그 자리에는 참석을 안 시키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듯한 그런 발언을 최근 들어서 하고 있고, 되게 보건 분야, 건강보험 개혁도 이제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방점을 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미래가 전혀 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개혁 과제를 던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미래가 뭔지를 일단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불안함을 느꼈던 분들한테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나 발언하는 모습들을 계속 유심히 봤는데요. 좀 자신감이 좀 붙은 모습처럼 보여서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또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비상경제 민생회의 할 때 그때는 뭔가 좀 어설프고 당시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쇼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쇼도 좀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런 기존의 태도하고 좀 달리 장관들이 PT도 좀 직접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도 받고 이런 방식으로 가져나가면서 좀 안정감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좀 부각되는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반대로 부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말씀드리자면 잘 짜여진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다음번에 질문할 국민이 미리 손든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중간에 노출이 되는 걸 보면서 미리 다 사실은 어떤 질의가 오고 가는지 누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까지 정교하게 짜맞춘 그런 이제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그런 것들이 좀 티가 났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대 정권에서도 이 자신감 있게 착수하지 못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뿐만이 아니고 이제 건강보험 개혁까지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금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5년 임기라고 하면은 보통 한 2년차, 3년차, 4년차 정도 한 2, 3년 정도가 이제 집중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고 그래서 아마 시동을 거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이제 내용 아니겠습니까? 각 계층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 따라 갖고 이해가 아주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인데 이게 과연 좀 지지세도 좀 안고 가고 좀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밀어붙이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뭐 용역을 줬던 연구원에서 했던 발표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은 옳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좀 자신감을 얻어서 드라이브를 거는 듯한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밀어붙이기식 끌려다니지 않겠다, 상대를 굴복시키겠다, 우리가 하는 개혁의 논리가 옳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개혁할 때 상대가 있잖아요.
노동계에 관련된 노조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개혁하려고 해도 여러 상대가 있고 또한 국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충분히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좀 모든 분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런 것들을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형식으로 해야지 말 안 들을 거야? 우리 하는 게 옳아.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야당과 대화해야 돼요. 노동개혁하고 건강보험 개혁하고 연금, 교육개혁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야당이 협조 안 해주면은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2023년도 1월 달부터는 야당과 좀 대화하셔가지고 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요. 개혁 안 됩니다.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참여하는 반대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말씀드려요. 반대자를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된다. 지금 그 여러 분야의 이제 개혁 이 목표를 보면은 사실 이제 이 3개, 4개 분야의 개혁을 임기 안에 전부 다 마무리 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정부도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분야는 토대 정도를 마련하고 어떤 분야는 좀 진도를 많이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개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 같긴 한데 최근 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제 그 안이 나오긴 했죠. 네. 그 부분만 하더라도 이 노동계와 여러 이 뭐 업계라든가 재계라든가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고 이게 과연 어떻게 이 의견을 수렴해 갈 건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었잖아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에 저는 다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민노총 얘기를 했었죠. 예.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정화제 점검회의에 윤 대통령한테 뭔가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던 거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랑 동의하거나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나는 가겠다 이런 뜻을 좀 간접적으로 내비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 수장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을 과연 설득할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기는 한 거냐 의지는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오늘 윤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하고 보면요. 두 가지가 저는 맞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4가지 화두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 주로 이제 노동시간과 관련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공정, 이건 이제 노사가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안정, 노조가 파업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 안전은 산업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얘기한 거는 여기하고 전혀 배치가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 시간의 유연화 뭐 얘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흔히들 비유하는 것처럼 아이스크림 공장 여름에는 많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겨울엔 놀잖아요.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건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뭐 우리가 걸어왔던 길도 그렇고 선진국도 그렇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계속 왔단 말이에요. 그 다시 또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거꾸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노동 임금의 어떤 그 임금을 적당한 임금 아니면은 충분한 임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문제 이거하고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후진국형으로 길게 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게 일하는 걸 통해서 생산성을 보존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고요. 공정은 많은 분들이 화물연대 파업 정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서 결코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안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우리나라 노조는 다 파업만 하는 노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생존권을 위해서 노조가 왜 파업하고 있는가에 대한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산재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는요.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로 이미 다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셀프 점검하면 기업주 처벌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안전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이런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회사에 들어가고 퇴사하는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성과급제로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회 안전망이 잘 뒷받침이 돼줘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오늘 윤 대통령하고 고용부 장관이 얘기했던 거하고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동안에 몸으로 실제로 보여준 모습들하고 지금 지향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는 것하고도 맞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향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원론적인 얘기만 하신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림으로 보자면은 스케치하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림의 색깔을 입히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통령 혼자 못합니다. 각 그 이익단체라든지 아니면은 야당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다 대타협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세부적인 사항을 꼬치꼬치 다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쪽의 반발과 거부감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밑그림, 설계도, 스케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이제 대화와 타협, 개혁을 해나가자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고 네. 그분들을 어떻게 포용하면서 통합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될 텐데 설득해야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된 게 지난 10월에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이제 매일 출근길에 하던 그 약식 회견이 이제 중단된 상태라 네. 앞으로는 이렇게 이 정부가 좀 기획해서 대통령의 이제 견해를 밝히거나 어떤 초청한 패널과 이 대화를 나누는 이런 형식으로 좀 가게 될 건가요? 어떻게 좀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아침에 했던 약식 기자회견도 네. 좀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비상경제민생회의라든지 아니면 국정과제 점검회의라든지 이렇게 나라의 큰 틀을 잡아가는 저러한 형식적인 회의도 계속 국민들 앞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챙기고 있구나, 잘 알고 있구나, 현안에 대해서 장악을 하고 있구나, 네. 우리 좀 안심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거든요. 저런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얼개가 나왔잖아요. 예. 어떻게 120가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정부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대략적인 설계도만 국민들에게 보여줘도 일단은 안심하고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님이 항상 비판하셨잖아요. 이 정부 도대체 비전이 안 보인다. 국정과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셨는데 그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들었는지 이러한 행사를 마련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는 오늘 뭐 내년도 상반기 때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국민과 직접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드렸었던 거는 역시 이제 약식 회견과 이러한 방식의 이 국민과의 대화랄까, 국정과제 점검 회의랄까 이런 그 소통 방식을 이제 병행할 것인지 네. 병행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상황 보면 이제 약식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다시 재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이런 어떤 정부가 좀 기획된 형태로, 좀 통제된 형태로, 미리 준비된 형태로 이제 국민과의 소통을 앞으로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시각도 일부는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관측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 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도 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오로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하고만 뭔가를 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국무회의 자리인가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마치 적 취급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하면 그 일종의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고 응징의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이상에서 벗어나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점검회의를 통해 가지고 저는 지지층은 조금 더 결집할 여지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윤 대통령의 자신감, 안정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와 생각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 아니면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중도층의 생각들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회의만을 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다시 출근길 문답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출근길 문답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의 얘기들이 끊임없이 언론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문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보고 나서 자, 이러면은 정말 벼랑 끝 협상까지 가던 여야 간의 예산안 이 협상이 마침내 접점을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거부예요. 거부입니까? 그래서 거부라고 오늘, 봐야 되나요? 네, 오늘 저 예산안 관련돼서 협상은 더 이상 안 하고 예.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영 원내대표도 상당히 1% 인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1% 인하하려고 우리가 그 난리를 부렸겠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것은 만족할 수가 없다. 3% 인하안을 좀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오늘 처리가 안 될 것 같고요. 내일 아마 국회의장이 다시 여야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저것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이었잖아요. 제안이었잖아요. 그래서 김진표 의장이 뭐 민주당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또 자신들의 수정안만 이렇게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도 그렇게 썩 맞득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2024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네. 내년에 우리 지역 예산 이렇게 많이 확보했어요라고 플랜카드 해가지고 자랑해야 되는데요. 민원 예산, 예. 예, 쪽지 예산. 예. 지금 민주당의 수정안만 삭감안만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도 어쨌든 자신들의 예산을 담기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랑 계속 협상, 회의 그걸 통해서 좀 계속 자신들의 안도 고집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15일 오늘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이었기 때문에 네.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럼 오늘까지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야당의 단독 수정안이라도 그냥 상정해서 처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과연 의장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건 이제 별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부담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아무래도 지역 의석수가 훨씬 많으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 예산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상당히 좀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장 시장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강조하셨잖아요. 뒤에서는 다 협상하고 있어요. 예. 회의 테이블에서는 이런저런 얘기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굳이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법인세는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던 바가 있는 거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국회의장하고 민주당이 통과하게 두는 거죠. 그리고 예산안은 민주당하고 합의 처리하는 방식 또한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과연 거기까지 갈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과거에 예산안 처리할 때 많은 국민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하고 뭐 여소야대 국면의 어떤 적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까지 배째를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산안 처리할 때 우리가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발 좀 야당이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마음대로 해라. 준예산까지 가봅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무책임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무리 여당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야당하고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근데 법인세 25%에서 22%까지 떨어뜨리는 거 아니면은 우린 절대 안 돼. 이건 도대체 안 되는 근거는 어디서 갖고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의장이 2번이나 중재안 내서 이번에 중재안이라고 또 24%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국민의힘이 우리는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 태도상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국 비난받지 않으면서 이기는 선택을 하려면은 민주당하고 국회의장이 24% 안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찌됐든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장설철 네. 소장님께서는 이미 반대한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삭감 수정안, 네. 만약 삭감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에 네. 그게 이제 큰일 날 일이냐? 뭐 그건 그런 대로 이제 이 직시를 하고 나중에 추가 경정 예산으로 그렇죠.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자체 수정안을 예. 통과 못 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예.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안 처리돼도 내년에 어차피 민주당이 먼저 우리 추경하자. 네. 우리 지역 예산 담아야 되니까 추경합시다. 그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법인세 이 문제는 예산안 본안이라기보다는 예산안 부수 법률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수 법률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합의 처리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요. 민주당이 조금 더 양보를 하고 네. 아마 국민의힘도 좀 받아들여서 예산안은 결국에는 합의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절충안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또 국민의힘이 지금 아니라고 해서요. 네. 왜냐하면 이게요. 네. 대통령께서 이 법인세 22%로 인하하는 거를 예. 꼭 이번에 통과시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그렇죠. 작용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걸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뭐 그 얘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점검회의 때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거기가 있었어요. 다급했으면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다급했으면 국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런 식의 태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민주당에서 중재안을 내세웠지만 바로 받아버리면 사실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밤이든 내일 오전이든 끝까지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도 내일 처리하는 거를 생각하고 지금 중재안을 던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일까지는 시한이 남아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국정조사도 같이 다 연계돼 있고 그럼요.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와 영정을 안치한 시민 분향소엔 유가족과 추모객들의 절절한 애도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내일은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49제가 이태원역 인근에서 열립니다. 안동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화꽃송이처럼 하얀 눈이 이태원에 내립니다. 눈발은 점점 굵어지지만 시민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희생당한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해놓은 게 가슴이 무지하게 아프네요. 희생자 영정에 직접 꽃을 바치고 싶은 마음에 먼 곳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시민도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의 미안한 마음을 담아 플래카드도 준비했습니다. 이 엄동설안이 저 부모님들이 이 한파에 내모르라 난 거 아닙니까? 따뜻한 곳에서 좀 더 그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벌써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향소를 처음 찾은 유가족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듯한 딸의 영정 앞에서 다시 무너집니다. 추위에 싸늘해진 사진을 쓰다듬어 봐도 딸에게 온기를 전할 길은 이제 없습니다. 녹사평역에서 지하철 나오면서 벌써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희 아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희 부모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유가족 측은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진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나라 법이 너무 약한가 봐요. 2차 가해는 그것도 간접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혀 대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49일째를 맞아 참사 현장 인근에서 희생자들의 영혼을 기리며 추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 피해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이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고 또 다른 간부는 아예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전후 미흡한 대처로 많은 희생자를 낳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참사 일주일 만인 지난달 5일 자신이 쓰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갑자기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상태에서 첫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한 전에 단톡방에 공유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특수본은 박 구청장에게 아이폰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지난달 말이 돼서야 겨우 알려줬습니다. 박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화장실 변기에 실수로 빠뜨렸다며 마찬가지로 참사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특수본은 구청장과 핵심 간부들이 참사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를 일부러 바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의미인데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만을 반복하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참사 발생 50분 뒤인 밤 11시 현장에 도착했는데도 직후에 도착한 것처럼 보고서를 조작하는 과정을 직접 검토한 뒤 승인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또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는 이태원 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류미진 총경에 대해선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직무유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혐의를 바꿨습니다. 이처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특수본 수사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수사가 1차 책임자에 머물러 있고 윗선으론 가지도 못하면서 수사는 자연스럽게 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를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병원 운영과 개설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장모 최모 씨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게 했습니다. 어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검찰은 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한 끝에 최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23억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사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화 없으세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봤습니다.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선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온 사건은 최종 무죄로 확정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유죄로 볼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아니면 설령 피고인 주장이 석연치 않아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이후 최 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를 편집해 허위의 공소사실을 만들었다며 고발을 남발한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이와 별도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가량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내년 1월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방금 전에 들으신 대로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결국 이제 핵심 쟁점은
이 장모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요양병원 세운 사람들과 동업자가 맞는지 이거였죠. 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단순한 돈을 댄 역할에 그쳤는지 아니면 같이 운영을 했는지가 이번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예 사무장 병원을 같이 운영했다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있었는데요. 네. 초대 이사장, 그 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깊숙이 개입한 근거 아니겠느냐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예. 또 의료재단 이 명칭에 본인의 이름이 또 조합이 돼서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단순히 대여한 사람에 그치는 지위에 있었던 걸로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할 정도로 실형 3년을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동업 약정 계약 같은 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가 판시를 했고요. 또 초대 이사장직에 이름을 올려놨던 것은 본인이 돈을 빌려준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 병원을 처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담보 목적으로 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네. 대법원에 이르러서는 아주 깔끔하게 이러저러한 근거 때문에 무죄라고 설시했다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죄를 법원의 판사들이 확신할 정도로 이렇게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매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그 법리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대법원이 오늘 밝힌 겁니다. 네.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대서 유죄를 확정하게 되면 좀 더 엄격하고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 같은 것 같은데. 네. 정황을 보면 역시 뭐 유죄가 의심되는 측면은 있다, 또 이걸 인정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행사 과정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주장들, 진술들 조금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은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 씨에 대한 소송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네, 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사무장 병원 개설했다라는 문제는 형사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적으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 아니면 약국 이런 의료시설을 개설해서 급여를 수령했기 때문에 그 돈이 23억 원에 이른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으로 이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상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이 요양급여를 바로 반환할 그런 의무에서는 좀 면제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또 하나는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1년이 선고되고 그 당시에는 이 요양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을 하진 않았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모가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통장 잔고를 위조한 건 맞다. 다만 동업자의 부탁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 좀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정한 부분 아마 1심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그대로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건은 이게 별건입니까? 아니면 이게 연결된 사건입니까? 예, 다른 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의 그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 중에 본인 통장 잔고에 한 35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이걸 제시하고 이 소송 과정 중에도 이 부분을 본인의 사인을 해가지고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그때도 너무 여러 차례 다액을 위조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통장에 거액의 잔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위조해 놓고 땅을 매입할 때 여기 이제 동업자라 하는 사람이 또 이제 같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땅을 매입하는데 이제 그 통장 잔고 위조 증명서를 사용을 했다. 혹시 이제 뭐 이거는 재판 진행 과정을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른바 채널 A 사건이라고 하죠.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기자.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회사에 냈었는데 이제 패소했습니다. 이게 당초 이 채널 A 사건의 이른바 이제 강요 미수 의혹 여기서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 복직 소송에서는 또 패소했어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형사 사건에서 문제가 돼서 사실 회사에서는 이른바 잘린 건데 무죄가 받았으면 다시 복직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그 요건과 회사에서 이렇게 아예 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 요건은 완전히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강요미수죄가 무죄로 받은 것은
것은 사실 부적절한 취재 행위가 있었지만 이걸 범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예. 관련 형사 판결문을 보더라도 취재를 대단히 좀 부적절하게 했다라는 취지에는 재판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채널A가 이 해당 기자를 아예 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그럼 적법한가와 관련해서 이번 재판에서는 쟁점이 됐던 건데요. 일단 법원 취재 방식 굉장히 기자들의 취재 윤리에 반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의 취재원에게 이 수사를 제대로 내게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가족들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사실상 압박을 상당히 했다는 점, 이거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했고요. 또 이 기자의 취재 행위 때문에 채널A가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내린 것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해서 해고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이 복직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취재 윤리에 부합했는가 이걸 일단 중요시하는 것이고 네. 이 판단의 잣대가 좀 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요미수 혐의는 1심에서는 이렇게 이제 무죄를 받아냈었는데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월 달에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다가 그게 미수에 그쳐야 되는데 여기에 요건이 폭행과 협박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철 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건 아니었고요. 예. 다만 굉장히 좀 강도 높게 검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수사가 더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행위, 네. 협박죄에 과연 해당할 것인가가 쟁점인데 사실 협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야 됩니다. 근데 법원이 봤을 때는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아마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는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혐의를 좀 추가해서 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래요. 네, 신변 확보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받고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서 더 깊숙이 다른 물증을 끄집어낼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예. 다른 사실관계를 드러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임재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했던 게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보고서를 보니 그로부터 한 40분 전쯤인 10시 17분에 도착했다라고 사실관계가 다른 보고서가 작성된 게 드러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거짓으로 이 출동 시간을 기재하도록 시켰다고 볼 것인지 지금 특수본에서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짜로 작성된 보고서를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이걸 수정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를 윗선에 했다는 그 혐의와 관련해서 추가가 돼서 다시 한번 신병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당일 밤 11시 5분쯤 이제 도착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상황 보고서에는 10시 17분 일찌감치 도착한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이제 네. 기재가 돼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임재 전 서장이 눈으로 봤었다면 그것 자체가 이제 혐의가 성립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지시까지 한 거에 이르지 않더라도 네, 눈으로 뭔가, 보기만 했어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여지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에 역시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었죠. 류미진 총경. 당초 이 직무유기를 이제 검토하고 있다고 혐의점에서 그랬었는데 특수본이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금 네.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직무유기냐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냐 항상 계속해서 논의가 되다가 예. 아니 직무유기만 남기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는 의율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직무유기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바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법리 검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직무유기라는 건 이른바 공무원이 단순히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해태한 정도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시를 보더라도 고의적으로 방임할 정도로 상당히 본인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류미진 전 총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실에 있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고받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몰라서 또 보고받지를 못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실관계만으로 직무유기로 공소유지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그 당시의 상황 담당자로서 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방점을 맞춰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이 제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애초에 사실 몇 주 전에 장 변호사님 모시고 네. 이 부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실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네. 직무유기 쪽을 좀 보지 않겠나.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관측이었죠. 네. 당시 시점에서는. 근데 직무유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 물론 이제 이 후자 쪽이 좀 더 형량도 좀 높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제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해서 인명피해가 늘어났다. 이게 좀 실증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본이 좀 갈팡질팡한다. 법리 예. 적용에 있어서도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직무유기는 물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실형 내지 집행유예 선고만 되긴 하지만 보통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더 세게 처벌받기도 합니다. 예.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도 이런 대형 참사가 나로 인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담당했다라고 해서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정밀하게 법리 검토를 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수본 수사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선택은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보폭을 줄인 겁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으로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금리를 또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은 하루 전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올라 최근 1년 동안 가장 적은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로 전월의 상승률보다 0.6%포인트, 시장 전망치보다 0.2%포인트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다소 줄인 것도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이 실리면서 가능했습니다. The inflation data received so far for October and November show a welcome reduction in the monthly pace of price increases.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연준이 0.25%포인트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끝낸 뒤 7차례의 금리 인상만의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 연준은 다만 아직 물가가 충분히 잡힌 건 아니어서 통화 긴축을 이어갈 거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종 목표 금리도 당초 예상보다 높여 잡으면서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환호해야 할 증시는 거꾸로 발표 직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2%인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게다가 연준의 점도표에 찍힌 내년 최종금리는 5.1%로 당초 예상치였던 4.6%보다 높아졌습니다. 금리를 지금보다 0.75%포인트는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이어서 내년에도 통화 긴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준이 내년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정책 전환, 피벗에 들어갈 거란 예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The historical record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ly loosening policy. We will stay the course until the job is done. 내년 경제 전망도 더 어둡게 봤습니다. 미국의 내년 국내 총생산을 0.5%로 전망해 지난 9월보다 0.7%포인트나 낮춰 잡았고 물가와 실업률도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 떨어지기 시작한 증시는 끝내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진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단언해 시장의 겨울이 길어질 거란 걸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와중에도 길게 늘어선 줄, 바로 붕어빵을 사기 위한 줄인데요. 요즘 붕어빵 가게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길에서 만다면 그냥 지나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붕어빵 가게 위치를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는데요. 저도 이 도움을 받아서 붕어빵 가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조그마한 노점상, 우리가 익히 알던 붕어빵 가게와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눈에 띄는 건 붕어빵 머리띠를 간 젊은 사장님입니다. 30대 초반의 청년 사장님들은 평소 좋아하던 붕어빵 가게를 찾기 쉽지 않아서 직접 창업을 결심했다는데요. MZ세대답게 SNS 홍보에도 적극적입니다. 긴 줄이 보여주듯 다행히 장사는 잘 되지만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파르게 상승한 재료값 때문이죠. 저희도 사 먹을 때는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너무 사장님들 많이 남기시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이게 진짜 현실로 되니까 정말 너무 비싸고 가스 값부터 해서 안 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되게 싸게 파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는 하나에 100원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실 그 모든 이제 입맛을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 오른 가격에 대해서 손님들이 다들 뭐 인정하고 다들 이렇게 잘 사 드시는 것 같아요. 실제 붕어빵 가격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단돈 1,000원에 4-5개 사서 가족과 함께 먹는 건 이제 옛말이 됐는데요. 원인은 역시나 물가 상승입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 결과 5년 전과 비교해서 팥은 100%, 밀가루는 46%, LPG 가스도 27% 이상 껑충 뛰었는데요. 이 때문에 웬만큼 팔아서는 유지가 쉽지 않아 길거리 붕어빵 상점도 이제 추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거리에 붕어빵 가게가 많이 사라졌는데 좀 체감하시나요? 네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길거리마다 있어가지고 많이 사 먹었는데 요즘에는 없어가지고 이럴 때 보일 때마다 항상 사 먹는 것 같아요. 아쉽긴 하죠. 근데 뭔가 사람들이 아름아름 결국엔 찾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아쉽죠. 근데 좀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붕어빵 가게가 사라지면서 집에서 직접 데워 먹는 냉동 붕어빵이 인기인데요. 실제 온라인 쇼핑몰의 냉동 붕어빵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화점에선 하나에 3,000원인 고급 붕어빵도 생겨났습니다. 애플망고를 넣거나 페스츄리빵으로 만드는 등 새로운 모습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인데요. 하지만 붕어빵에도 양극화가 생겼다는 씁쓸한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어린이 150여 명이 다니는 서울의 한 대형 유치원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하마터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원생들이 평소 받아왔던 화재 대피 훈련이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층짜리 건물 너머로 시커먼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연기에 휩싸인 건물에는 유치원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유치원에서 불이 난 건 등원 시각인 오전 9시쯤. 건물 뒤편 창고에서 난 불은 폭발을 일으키더니 금세 큰 불로 번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팡팡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막 놀래가지고 실내 신고 이쪽으로 막 뛰어 빨리 나오라고. 그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코 막고 막 뛰어 내려왔어요. 징징 막 놀래가지고. 불이 난 유치원에는 원생 50여 명과 교사 14명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유치원 앞 통학버스에도 원생 1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중한 어린 생명과 교사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 평소에 받아왔던 화재 대피 교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유치원에서는 매달 한 번씩 화재나 지진을 비롯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해왔습니다. 화재 당시에도 교사들의 인솔에 따라 원생들 모두 신속하게 대피하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강추위 속에 밖으로 대피했던 원생들은 다행히 맞은편 어린이집으로 들어가 추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줄표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방 훈련이 항상 한 번 정도씩은 있는 것 같고 그 소방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는 그날에 있었던 일, 재현했던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집에 와서 자세히 얘기해 주기도 하고. 원생들과 함께 대피 연습을 해온 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유치원 안으로 들어온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부터 대피시켰습니다. 그런 우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늘 훈련받던 대로 한다면 실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어린 유치원생과 교사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주민과 이슬람 교도 사이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급기야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장 앞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만들어 먹어 논란인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주민 수십 명이 모여 돼지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바로 옆은 이슬람 사원 신축 공사장. 이슬람 문명권에서 돼지고기 먹는 걸 죄악으로 여긴다는 점을 이용해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사원 건축주가 주택가 한가운데 주민 동의도 없이 몰래 사원을 건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슬람 신자가 공사를 막아선 주민 대표를 폭행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주민 폭행도 서슴지 않는 이슬람 건축주와 무슬림 유학생, 당신들은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공사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2년 동안 지체되면서 건축주의 재산 피해도 심각하지만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확산한다는 우려도 큽니다. 나의 불편과 나의 감정에 의거한 비합리적인 차별과 혐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평등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절반을 넘었지만 완공한다 해도 주민 반대가 속지지 않는 한 정상적인 사원 운영은 어려워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슬람 유학생을 대거 유치한 경북대와 대구 북구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네,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왔습니다. 곳곳이 빙판길이어서 사고 우려가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